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제로는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끝없고 막막한 사막의 시청자분들의 오아시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박호야입니다. 보험을 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김재영 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꽃은 보상입니다. 보상 전문가 박대중입니다.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시청자님들한테 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상의 특약들로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와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박호야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진행자님, 혹시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서 한번 생각은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암에 걸려서 치료도 받으면서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고 면역력 또한 떨어져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호를 하고 치료 비용 또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병 중인 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굳이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암은 현재 국내 사망 원인 1위이고 매년 20만 명 이상이 추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통계한 우리나라 암 발병률을 다음 표를 통해서 보시면 2021년 기준하여 남녀 전체 한 해 동안 약 27만 7천 명 정도가 암에 진단되었고 우리나라 기대 수명인 평균 90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 정도였으며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암에 걸릴 확률은 어떻습니까? 통계치를 보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자면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암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성별을 가리지 않고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요 발생하는 암의 종류가 또 성별별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별별로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 주요 발생 암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12만 8천 명, 여성은 11만 5천 명으로 남성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남성의 주요 암으로는 1위 위암이 15.4%로 가장 많았고 폐암이 15.2%로 근소한 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3위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발병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유방암이 20.5%로 1위이고 2위는 19.1%로 갑상선암이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대장암, 위암, 폐암 순인데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성은 유방암과 갑상선암 이 두 가지 암이 40%로 발병률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분들께서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중점을 두고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주요 발생하는 암이 다르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이 암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좀 보험사마다 다르다고 하던데 이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네, 암보험에서 보장하는 암의 종류에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 각각 다르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표현이 되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암과 소외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암과 소외감의 차이점은 소외감에는 생식기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암은 말 그대로 유사암이라고 일반암에 비해 전이 가능성이 낮고 치료비 또한 소액으로 드는 암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연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암의 종류로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생식기암인 자궁암, 비침습 방광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이 추가된 것이 소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외감도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짚어두신다면 이제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암이 발병했다고 하면은 이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경제력만 있으면 암은 이겨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생존율을 따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생존율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암이지만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최근 표적 항암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 방법도 생겼죠. 그 결과 과거에는 약 40%에 불과했던 생존율이 현재는 73%로 증가되어 많은 환자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되어 치료만 잘 받을 수 있다면 생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네, 발병률도 굉장히 높은 암이지만 생존율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또 암에 대해서 준비를 더 잘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험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국립암센터 통계표에 따르면 간암이 가장 많은 6,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췌장암이 6,300만 원, 폐암이 4,600만 원 정도, 여성암 1위인 유방암은 1,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실비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암 치료 비용이나 퇴직으로 소득 단절 등을 생각했을 때 생활비까지 고려하셔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암에 걸리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까요? 서두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가장 먼저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활비 부족과 치료비 지출 등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사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괴롭고 힘들겠지만 나아가 가족들에게까지 경제적으로 기타 병소발 등 여러 면에서 힘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사망 원인 1위, 발병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암보험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암보험의 주된 특약 중 암 진단비의 중요성에서 말씀드리자면 암 진단비는 암에 걸렸을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본인이 암 보험에 가입할 때 설정한 가입 금액만큼 받게 됩니다.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암 진단금에 따라 생존 확률이 다르다고 나옵니다. 진단금이 작은 사람은 일토로의 복귀가 빨라짐에 따라 회복 기간이 줄어들고 반면 진단금이 많은 사람은 회복 기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해서 재발률과 면역력을 높여서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소득과 경제적인 상황들이 모두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진단비의 가입금의 설정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암의 진단이 되더라도 내가 치료하는 기간 동안 부담이 없도록 나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춰서 진단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암 진단비에 있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고요. 이 진단비의 크기에 대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비의 금액 말고도 또 고려해서 준비해야 할 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하나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할 때 갱신형으로 들었느냐, 비갱신형으로 들었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암에 걸릴지, 또 언제 걸릴지,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할지, 치료 기간 동안 얼마나 걸릴지, 또 어떤 치료를 받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치료비가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갱신형, 비갱신형 설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갱신형 보험은 어떻습니까? 초기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갱신되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정기간 납입 또는 평생 납입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갱신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비교적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납입 기간이 끝나면 납입 종료 시부터 보험 만기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받기만 하는 시스템이 바로 비갱신 보험의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급수가 1급인 한 40세 남성이 100세 만기 순수 보장형으로 암 진단비 5천만 원의 암 보험을 들었다고 하였을 때 10년마다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초기 보험료가 월 18,500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 납 100세 만기에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초기 보험료가 월 71,150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만약 100세까지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하였을 때 총 납입한 납입 보험료의 결과는 어떨까요? 갱신형 보험료는 약 1억 3,800만 원 정도 납입이 되었고 비갱신 보험은 약 1,7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납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80세에 암에 진단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갱신형 보험은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80세 이전까지 납입한 보험의 총 합은 약 4천만 원입니다. 비갱신 보험은요 똑같이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50세에 암 진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갱신형 보험은 총 납입 보험료가 222만 원이고 비갱신 보험은 853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우리가 암에 언제 걸릴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봐야 하며 통계를 통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암 발병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 암 진단비 또한 지급되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보험사의 암보험에 대한 손해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암보험 가입 시 납입되는 월 보험료 또한 지속적으로 함께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갱신형 보험보다는 비갱신형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의 하락을 고려했을 때 상황에 맞게 갱신형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평균 3%대 이상이었고 올해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 정도로 계속 물가가 상승한다고 한다면 20년마다 화폐 가치가 약 2배 정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년 뒤에 1억은 지금의 약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겠고 40년 뒤에 1억이라는 화폐는 지금으로 치면 약 2,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암 진단비 5천만 원의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20년 뒤에 그리고 그 뒤로 생각한다면 그때의 5천만 원은 지금의 3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정도의 가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암정보센터에서 통계한 연령별 암 발병률을 보면 보통 60대부터 시작하여 80대까지 가장 발병률이 높기에 통계치에 따라 60대부터 80대 사이의 기간을 좀 더 집중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갱신형 보험을 통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진단비 보완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내용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비갱신 보험으로 보장의 기본을 만들어 놓고 추후에 추가로 갱신형 보험으로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은 연령대가 젊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20대부터 40, 50대까지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 거기에 60대가 넘어서 이제서야 암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비갱신형 보험으로 할지 아니면 아예 갱신형 보험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일정 기간만 짧고 굵게 준비할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나 집안의 가족력으로 인해 처음부터 암 진단비를 많이 설정하거나 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자녀 양육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를 좀 더 집중 보완해서 진단비를 높게 설정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느 하나가 딱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고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암보험에 대한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발병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치료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가는 중대 질병인 암. 우리는 암보험을 통해서 혹시 모를 암 진단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으나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개인의 소득과 경제에 맞는 준비. 두 번째, 현재 개인의 연령을 고려해서 준비해야겠고요. 세 번째,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가족력이나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결국 모든 정답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이런 다양한 통계와 지식을 기반으로 스스로 준비하시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인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이대질환 보험입니다. 박호야 전문가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이대질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심장 뇌혈관 질환인데요. 현장에서 고객님들께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많은 보험 전문가들과 의학 관련 컨텐츠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죠. 시청자분들 주변에 아마 혈관 환자분들 사례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고객님들께 혈관성 질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도 되게 무감각하시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내 심혈관 보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시고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도 암만큼이나 정말 위험성이 높은 질병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체감상 암에 대한 지식이나 암보험의 중요성은 크게 생각하는 반면에 2대 질병이라고 하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암 못지않게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심뇌혈관 질환을 암을 포함한 3대 질병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최대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혈관, 뇌혈관이 왜 중요하냐면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꾸준히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순위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혈관성 질환으로 사망하지 않더라도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심뇌혈관 질환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병 치료를 위한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죠. 저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필요 없는 상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보험 전문가들이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손을 포함한 암, 심장, 뇌 담보를 뼈대 담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치료비가 비싸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죠. 심뇌혈관 치료비라 하면 크게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애를 치료하는 재활 치료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0년 분당 서울대 병원 기준 뇌혈관 질환 수술 방법과 치료 비용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뇌동맥류부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혈관이 부풀었을 때 그 부푼 혈관을 메워주는 코일 색전술, 부푼 부위를 클립으로 막아 혈액의 우회를 도와주는 클립 결찰술, 그 밖에 경색 우회술, 혈전 제거술, 치료 시 시행하는 궤도 흡입과 뇌 정의술 등이 있습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평균 입원 일수 역시 최소 2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입원 일수가 걸어 입원비와 간병비에도 큰 지출이 있습니다. 또한 혈관성 질환의 경우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재활 치료비, 경제활동의 부재로 인한 가정의 생활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혈관성 질환이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 않는 이상 한 번 질환을 겪은 환자가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요. 우리가 보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거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을 보장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를 위해서 오늘 좀 설명을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좀 예시를 들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프고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받기 위함이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넘어져 뼈가 골절돼서 엑스레이를 찍고 부목 치료를 한다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그 치료비가 부담돼서 시청자분들 생활이 휘청거리십니까? 아니겠죠. 하지만 자료처럼 심장질환 치료비는 평균 약 4,500만 원입니다. 만약 심장질환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치료비를 낼 수 없어서 여기저기 대출을 받고 가족들에게 손 벌리고 또한 가장의 경우 치료비를 받는 동안 소독 활동이 멈추거나 더 나아가 후유장애를 남아서 소독 활동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가입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험 전문가들께서 말하는 게 암 포함 심장, 뇌혈관 담보를 뼈대 담보, 즉 다른 보험은 없어도 이것부터 준비하라고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뇌를 단면으로 보았을 때 각 부분이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지 보여주는데요. 신체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손상이 이루어진다면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 운동이나 어느 장애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깁니다. 제 주변에도 뇌혈관 질환 후유장애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습니다. 이 후유장애가 무서운 이유가 일단 운동 기능 상실, 마비 혹은 언어 장애를 가졌을 때 정신적, 심리적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후유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울증 등 후발적인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가 내 가족이 후유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그에 따른 간병 비용, 재활 치료 비용, 소독 활동의 부재 등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역시 클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대질환보험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전적인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총정리해서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왜 심뇌혈관 질환이 중요한가, 왜 강조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사망률이 높고 치료비가 비싸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충분히 시청자분들에게 중요성이 전달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심뇌혈관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알아봤으니 이번엔 심뇌혈관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용어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 뇌내출혈, 뇌경색, 심뇌혈관 질환 단어 그대로 심장과 뇌의 혈관, 즉 핏줄의 질환입니다. 이 핏줄이 내려가서 막히거나 터지면 뇌혈관 질환, 심장으로 가서 막히거나 터지면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럼 원인은 무엇일까요? 흡연, 고령, 가족력 등등 여러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고고당, 즉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의 선행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데요. 비만, 고혈압, 즉 핏줄 안에 중성지방이 쌓이거나 고지혈증, 이산지지혈증, 혈전 침전물이 쌓이거나 그 안에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 피가 뻑뻑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호수의 중간을 손으로 누르면 뒷부분이 볼록하고 부풀겠죠. 이렇게 뇌혈관 내의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중간에 막혀서 부풀어 오르는 질병을 뇌동맥류라고 하고 보험 범위로 봤을 때 뇌혈관 담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돼야 점점 쌓이거나 막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쓰러지게 되는데 이게 뇌졸중, 뇌경색입니다. 이렇게 부풀다가 뻥 하고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심장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질병인데도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험으로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이런 질병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할까요? 네, 그럼 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뇌혈관 질환을 보험 상품으로 시점으로 봤을 때 심뇌혈관 질환 보장을 위해 특약은 진단금, 수술비, 입원 일당, 후유장애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심뇌혈관 질환을 위한 보장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가장 좁은 범위부터 뇌출혈 담보, 뇌출혈 담보 보장해 준다는 뜻이고요. 뇌졸중 담보, 뇌졸중 담보는 뇌출혈 담보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뇌출혈 단어 그 자체가 출혈성 뇌졸중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혈성 뇌졸중, 즉 터지지 않는 뇌졸중을 뇌경색이라 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뇌졸중 담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조증상 다 건너뛰고 출혈이 와도 어차피 이 뇌졸중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뇌혈관 질환 담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뇌출혈 담보, 뇌졸중 담보를 포함한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병을 보장을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혈액을 대체해서 파란 피를 넣을 수도 없고 지구 2바퀴 반이 되는 혈관을 갈아 끼우지 못하는 이상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번 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분들은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오래전에 준비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좁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보장을 받고 계신지 검토를 반드시 해보셔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전문가 박호였습니다. 네, 두 번째 칭찬보험에 대해서 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김재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입니다. 사실상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차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저도 운전을 좀 오래 한 편이라서 이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긴 한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명확한 차이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허나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한 차이라든지 각각의 담보들이 가진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배상해주는 의무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배상해주는 임의보험입니다. 민사적인 사고냐, 형사적인 사고냐에 따라 배상이 다르므로 둘 다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무조건 챙겨야 되는 담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즉 형사합의금. 두 번째, 대인 벌금. 세 번째, 대물 벌금. 네 번째,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담보는 운전자 보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담보입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운전을 하시나요? 네, 저도 20살 초반 때부터 운전을 하고 있어서 벌써 좀 긴 기간 동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 보험이다 보니 들고 계시지만 운전자 보험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의 견해로는 이는 엄청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하도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해서 위험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12대 중과실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나운서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여기서 음주와 무면허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 하면 자료에 보시다시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러하듯 음주 무면허를 제외하고 10개의 중과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운전하면서 중과실을 안 해본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보도침범, 횡단보도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아나운서님은 운전하시면서 보도침범 해보셨을까요? 보도 침범이요. 보도를 침범한다는 뜻일까요? 근데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해서 제가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보도 침범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주유소 들어갈 때 인도를 지나 들어간다거나 건물 지하에서 올라오는 길에 인도를 지나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도 침범에 해당되게 되죠.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보도 침범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다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우리 일상 중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인 거죠. 이럴 때 운전자 보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운전자 보험은 우리가 흔히 운전 중에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중과실을 범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저는 운전자 보험은 임의가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운전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다들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죠. 안 내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담보를 보게 되면 대인 1, 대인 2, 대물, 자기 신체 손해 또는 자동차 상해, 무보험자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 여러 가지 특약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대인 1, 대물만 준비하는 걸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대인 1 같은 경우는 상해 급수별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의 치료비를 초과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합의를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투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대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거죠. 회사마다 상이하게 2천만 원에서 최대 10억까지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대물 같은 경우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할증이 안 오른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200만 원 미만 사고인 경우 0.5점 처리되어 할증이 안 되지만 다음번 사고에 또 0.5점 처리가 되면 1점이 되므로 할증이 됩니다. 또 상대에 대한 배상이 아닌 나에 대한 보상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 다들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척추 염자는 12급이 나오게 되는데 120, 180만 원의 금액에서만 보험 처리가 되죠. 또한 치료비에 대한 보상만 될 뿐 합의금 상계된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 신체 손해는 치료비만 보장을 해주고 상해 급수별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보상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상계를 따지죠. 반대로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 실제 손해에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보상 한도가 안 정해져 있다 보니 보상 금액이 자손에 비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상계를 안 따지죠. 아나운서님은 자동차 보험을 준비했을 때 자손을 넣으셨나요? 자상을 넣으셨나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 시점이 되면은 이제 설계사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갱신을 해야 된다 해서 그냥 사인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매년 내는 보험료에만 집중하다 보니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며 갱신 시점에 다다른 분들은 이를 필히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무보험 차상해에 대한 담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보험 차상해가 뭐야? 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무보험 차상해라 함은 쉽게 담보의 단어 뜻 그대로 무보험차와 사고가 났을 시에 처리를 위한 담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보험차 상해 같은 경우 피보험자 즉 배우자를 포함해서 부모님, 자녀까지 포함이 됩니다. 쉽게 이를 돕기 위해 저의 직접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선생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셨고 이때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11급 뇌진탕 진단을 받으셨고 3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 사고가 나서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뇌진탕이면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고 해결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요즘 다이렉트 보험으로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물론 다이렉트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듯 사고가 났을 시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대한 지식과 견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저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보험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치료를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쓰게 되면 우선적으로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그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죠. 이처럼 무보험차 상해 보험 또한 매우 중요한 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차량 손해, 즉 자차라는 담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 차가 부서졌을 때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과실이 3, 상대 과실이 7인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7만큼의 대물 배상을 해주고 나머지 3은 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자기 차량 손해, 즉 자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자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할증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김재영 전문가님께서 오늘 굉장히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듣고 자동차 보험을 실제로 준비할 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자동차 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자동차 보험의 담보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준비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특성상 이렇다 할 정답은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다면 필히 종합보험을 먼저 준비하신 뒤 대물 한도 또한 많이 넣어 두시는 걸 권고드리고 싶고요. 또한 필수적으로 자손보다는 자상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인즉슨 이러한 담보들을 많이 준비한다 하여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보험료 차이 없이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 차량 손해, 즉 자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고가 자주 나신다 싶으면 아무래도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세 가지만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안 났는데 왜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자동차 보험은 실비 보험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비도 내가 병원에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인상될 수 있죠. 즉, 보험회사가 손해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사고가 난 뒤에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자, 합의금의 산정 기준은 위자료,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위자료는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상해주고 치료비는 즉 병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향후 치료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입원을 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휴업 손해 때문에 입원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으신 분이거나 많이 다치신 분들은 당연히 합의금이 많이 측정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내용 세 번째는 다이렉트 보험이 더 저렴한데 왜 전문가에게 설계를 맡기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허나 많은 할인 특약들이 존재하고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 또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다 보니 이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필히 준비해야 하는 담보들을 챙기고 또한 사고가 났을 시에 즉각 대응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둔다. 즉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대해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배상해주는 의무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배상해주는 임의보험입니다. 두 번째,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무조건 챙겨야 되는 담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자동차 보험을 준비할 때 유념하셔야 하는 부분,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을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고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준비를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2,500만 대 자동차 보험의 기본 상식을 알려드린 김재영 전문가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칭찬 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칭찬 보험도 이어서 김재영 전문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실손보험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실손보험이라는 주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여러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이 다루었던 주제이고 또한 담당 설계사라든지 주변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많이 언급했던 사항이라 이번 시간에 1세대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까지 비교 분석하는 시간과 현재 내고 계시는 1세대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보험료 절감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이런데 실손보험은 이 실손형과 정액형으로 나누어지는 이 보험들 중에서 또 실손형 보험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보험은 실손의 보상 성격과 정액의 보상 성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 비교 전에 실손 보상과 정액 보상에 대해 먼저 알아본 후 실손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형 보상은 단어 뜻 그대로 실제 손해액만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개념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운전자 보험, 일상배상보험, 화재보험, 화재벌금 담보 등 많이 있습니다. 정액보상은 진단금 위주의 보상이 정액형 보상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진단비, 골절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등 보상 약관 기준에 충족한 보험사고 발생 시 가입한 담보 금액만큼 지급받습니다. 실손 보상되는 상품들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거나 중복 보장된다 하더라도 비례 보상되는 경우가 많고, 정액 보상되는 상품들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가입 누적 한도만큼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손 보상과 정액 보상 중 일회성 담보와 지속성 담보로 나누어집니다. 일회성 담보는 한 번만 받고 소멸되는 것이고, 지속성 담보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반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일회성 담보에는 진단금이 있습니다. 가입한 증권의 보장 내용을 보면 최초 1회안이라는 수식어가 있으면 일회성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지속성 담보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질병상해 종수술과 골절 진단비가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여러 번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그때그때마다 지급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손보상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 실손보험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에 있어서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1세대나 2세대 중에서 4세대로 변경하는 것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4세대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옮겨봐야 할까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나이를 막론하고 현재 병원을 자주 가시지 않는 분들, 또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병원을 가시지도 않는데 실손보험을 비싼 금액으로 유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점점 고령화되면 병원을 자주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건 추후의 문제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1세대 보험을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 미리 막대한 실비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4세대 보험의 경우 비급여 지급 기준 100만 원 이상의 경우 금액만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추후 나중에 고령이 돼가면서 생기는 병원비 때문에 실손 보험료가 할증이 되더라도 그때 가서 할증이 되고 그때 가서 실손 보험료를 많이 내시면 되지, 현재 많이 내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손 보험과 같이 묶여있는 주계약들 중 사망보험금 또는 불필요한 특약들과 같이 묶여 있을 경우 4세대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특약은 배설을 통해 삭제 또는 담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한도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고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1세대 실손보험 보장 금액이 질병과 상해 입원 의료비가 1억까지 보장되는 반면 어떤 분은 질병이 2천만 원, 상해가 1,000만 원까지 밖에 보장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1억이라면 든든하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지만 질병 2천, 상해 1천 이렇게 적은 금액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비교적으로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과 동시에 질병 상해 입원 의료비 항목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보장 금액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는 덤으로 말이죠. 네, 오늘 자세하게 말씀 주시고 계신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 4세대 실손 전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4세대 실손 전환을 하지 않고 또 1세대를 유지하는 경우가 또 좋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반대로 실손을 전환하시는 것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더라도 1세대 실손 보험을 유지하셔야 보험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겠죠. 또 주기적으로 고액의 약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1세대 실손 보험의 혜택을 주기적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4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보다는 현재 보험을 유지하고 계시는 게 현재 부담하고 계시는 병원비 또는 약제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4세대를 실손을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실손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대중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보험 내용은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제가 간략히 핵심만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황금알을 낳는 보험, 시어머님이 해지해라 해도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라고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보험은 뭐냐? 일상생활 중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그 부분을 배상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누구나 하나씩은 웬만하면 다 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실손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같이 가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웬만하면은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마지막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종류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은 편일까요? 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자기 부담금이 발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준비 시기에 따라서 부담금이 각각 다른데요. 2009년 8월 이전 가입 시 자기 부담금은 2만 원밖에 없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준비 시는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 있고요. 2020년 4월 이후 준비 시 자기 부담금 20만 원과 누수 관련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제 후에 배상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사실 공제가 되고 나면은 이제 내 돈을 내는 것 같아서 좀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고려해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족 전체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각각 가입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공제 금액을 각각 상계해서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정말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범위와 또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배상 책임 비중이 가장 높은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누수입니다. 이 누수 관련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욕실에서 물이 새어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배상이 되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시기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주소지가 꼭 그 집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사 갈 때 주소지 변경을 안 하면 이 부분은 보상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 관련 사례인데요. 문콕, 특히나 내가 운전을 안 했는데도 이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근데도 이 부분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흔한 사례가 자녀 관련 사례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녀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신나게 뛰어놀다가 부딪혀서 얼굴에 흉터가 생긴다든지 혹시나 친구 물건을 부셔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사고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이 보장 범위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서 준비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